거친 파도 소리가 낡은 방파제를 때리며 회색빛 항구의 정막을 무겁게 깨트리고 있었다.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이 해군 기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으나 오늘따라 흐린 하늘과 맞물려 기이할 정도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에는 비릿한 소금기와 함께 알 수 없는 부패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평소라면 훈련병들의 우렁찬 함성과 군화 발소리가 진동해야 할 시간이지만 기지 전체는 죽은 거인의 무덤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이혜진은 낡은 등산용 점퍼에 깃을 여미며 모자 챙 아래로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겉모습은 주말을 맞아 낚시터를 찾은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혜진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전설적인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이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에는 사계의 별이 그려진 견장 대신 빛바랜 배낭끈만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최근 국방부 감찰실로 투서된 익명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UDT 예하의 특정 부대가 지휘관의 사병화로 인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은 묵과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예진은 공식적인 감찰단을 파견하기 전에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화려한 의전과 미리 짜인 각본에 속지 않기 위해 그녀는 수행원 한 명 없이 홀로 이 위험한 늑대 소굴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위병소로 향하는 진입로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이곳이 정예 부대의 입구라는 사실을 의심케 했다. 정문 초소에 다가갈수록 예진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찌푸려졌다. 규정대로라면 거수자가 접근할 경우 즉시 총구를 겨누고 암구호를 대거나 신원을 확인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방탄 헬멧을 삐딱하게 쓴 초병은 소총을 벽에 기대어 놓은 채 휴대폰 화면에 정신이 팔려 고개조차 들지 않고 있었다.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보고는 수없이 받았지만 최전방이나 다름없는 특수부대의 경계 태세가 이토록 엉망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예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위병소 앞을 지나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초병은 그녀가 지나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 낄낄거리며 화면 속 영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선 예진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실망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다.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할 연병장 구석에는 녹슨 드럼통과 폐타이어가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었고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흉물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UDT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병기들이 모인 곳이라는 자부심이 흘러넘쳐야 할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예진이 느끼는 것은 팽팽한 긴장감이 아니라 나태함과 권태가 빚어낸 눅눅한 공기뿐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절도 있는 군기가 아닌 장난 섞인 비속어와 욕설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휘관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조가 부대 전체를 잠식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피와 땀을 흘리며 훈련했던 옛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함을 삼켰다. 수십 년 전 그녀 역시 UDT 훈련 과정을 수료하며 한계에 도전했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 나눈 전우애와 긍지는 평생의 자산이었다. 그렇기에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이 부대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예진은 주머니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키지 않게 현재 시각과 위치 그리고 목격한 상황들을 간략하게 메모했다. 그녀의 손끝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보 내용에 언급된 강중령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부대를 어떻게 운영해왔기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걸음은 이제 단순한 방문이 아닌 사냥감을 쫓는 추적자의 발걸음으로 변해 있었다. 본청 건물로 향하는 길목에서 예진은 작업복을 입은 몇 명의 병사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상의 단추를 거의 다 풀어헤친 채 담배를 피우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명백히 지정된 흡연 구역이 아닌 곳이었음에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나가는 민간인 복장의 여성을 발견한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보다는 호기심과 불쾌한 시선이 뒤섞여 있었다. 한 병사가 휘파람을 불며 무례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예진은 그들을 무시하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갔다. 지금 당장 저들의 군복을 벗기고 영창에 보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더 큰 악을 잡기 위해 작은 소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금 낚시 바늘을 깊숙이 들이우고 대어가 물리기만을 기다리는 낚시꾼과 같았다. 예진은 발걸음을 옮겨 장교들이 주로 머무는 지휘 통제실 근처가 아닌 훈련장 뒤편의 외진 창고 쪽으로 향했다. 정보에 따르면 강중령은 일과 시간에도 집무실을 비우고 자신만의 아지트에서 측근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그곳에서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왁자지껄한 고함이 들려오고 있었다. 정규 훈련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불규칙하고 감정적인 소음이었다. 예진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문제의 진원지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낡은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기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주시했다. 마치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위관 장교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곳에는 상의를 탈의한 근육질의 사내들이 땀을 흘리며 격투기를 빙자한 싸움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뒷골목의 건달 패거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중앙의 고급 캠핑 의자에 앉아 선글라스를 끼고 다리를 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계급장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의 병사들이 그에게 굽실거리며 음료를 나르고 부채질을 하는 모습에서 그가 바로 이 부대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강중령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는 부하들이 피 흘리며 싸우는 모습을 마치 투견 경기를 관람하듯 즐기고 있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을 자신의 유흥거리로 전락시킨 그 역겨운 광경에 예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강중령은 손에 든 맥주캔을 흔들며 싸움에서 진 병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었다. 패배한 병사는 고개를 숙인 채 모멸감을 견디고 있었고 승리한 병사 또한 기쁨보다는 안도감 섞인 표정으로 강중령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혹 행위이자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었다. 예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조용히 그 장면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확실한 물증 없이는 계급 뒤에 숨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자들을 단죄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 렌즈는 떨림 없이 오만방자한 강중령의 얼굴과 그 주변의 참상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때 예진의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순찰을 돌던 것이 아니라 땡땡이를 치고 구석에서 잠을 자다 나온 듯한 부사관 한 명이 하품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는 예진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예진은 침착하게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당황한 부사관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고함을 질러버렸다. 누구냐?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라는 그의 외침은 훈련장의 소음을 뚫고 강중령이 있는 곳까지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은밀한 정찰은 이것으로 끝이 났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예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강중령과 그의 추종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진이 서 있는 방향으로 쏠렸다. 싸움판은 중단되었고
흥겨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강중령은 선글라스를 벗어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히 자신의 왕국에 허락도 없이 침입한 불청객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험상궂은 표정의 하사관들이 몽둥이와 훈련용 고무단도를 든 채 예진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들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장군의 위엄이 배어 있었지만 오만한 그들의 눈에는 그저 겁없는 중년 여성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저 아줌마는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가 여기를 들어와. 강중령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뱉은 첫마디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커녕 지독한 경멸과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다. 예진은 그 천박한 언어에 대꾸하는 대신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파헤치듯 관찰했다. 그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오판한 강중령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와서 무릎 꿇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설치는 거야. 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UDT 대원들이 예진을 포위하기 위해 좁혀왔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예진은 자신을 에워싸는 대원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녀의 신체 능력은 여전히 현역 시절 못지않게 단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장 무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이 민간인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짐짓 겁먹은 척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직 강중령만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곳의 지휘관인가라는 그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소란스러운 현장의 공기를 가르며 강중령의 귀에 꽂혔다.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준엄한 신문과도 같았다. 강중령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 질문에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들었냐? 이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훈계질을 하네. 라는 그의 말에 추종자들은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맞추었다. 그는 천천히 예진의 코앞까지 걸어와 위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다. 지휘관이라는 자가 일과 시간에 술을 마시고 부하들을 사병처럼 부리는 모습은 예진이 가장 경멸하는 군인의 타락한 표상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미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다만 그 형 집행을 위해 조금 더 명확한 증거와 명분이 쌓이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면 곱게 보내주지. 하지만 내 기분을 잡치게 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강중령은 예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모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예진의 눈빛은 한층 더 매섭게 변했다. 사성 장군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이 군법상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예진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냉랭한 기운을 뿜어내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강중령 쪽이었다. 보통의 민간인이라면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어야 할 상황에서 이토록 침착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여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군 기지다. 당신 같은 양아치가 놀이터로 쓸 곳이 아니야. 예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 말은 강중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강중령은 주먹을 쥐며 고함을 질렀다. 저 미친 여자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당장 잡아 쳐넣으라는 그의 고함 소리와 함께 대원들이
예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예진은 찰나의 순간 계산을 마쳤다.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순순히 잡혀가서 그들의 만행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이 썩어빠진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들이 이혜진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낚아챘다. 건장한 체격의 대원 2명이 좌우에서 압박해 들어왔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몸부림치는 대신 태산처럼 무겁게 버티고 섰다. 그녀의 팔 근육이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수축하며 저항의 의지를 드러내자 제압하려던 대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일반적인 중년 여성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단단함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곧 수적 우세를 앞세워 그녀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렸다. 뼈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이 어깨를 타고 올라왔지만 예진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강중령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와도 같은 무거운 압박감을 주고 있었다. 강중령은 포박당한 예진의 모습을 보며 비릿한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잡은 맹수처럼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와 예진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불쾌한 악력과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가 예진의 신경을 긁어댔다. 보통의 민간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예진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그 깊은 곳에는 그를 향한 경멸과 단호한 심판의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강중령은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예진의 얼굴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거칠게 옆으로 밀쳐냈다. 뭐야, 이 아줌마 눈깔이 왜 이래?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강중령이 킬킬거리며 주위의 부하들을 향해 동의를 구했다. 주변에 있던 대원들은 지휘관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리며 예진을 조롱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약자를 괴롭히는 비열한 쾌락만이 묻어났다. 예진은 이들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린 지 오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똑바로 들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대한민국 장교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는 그녀의 낮은 일갈은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를 단숨에 잠재울 만큼 강력하고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순간적인 정적이 흐르고 강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감히 자신의 구역에서 포로 신세가 된 주제의 훈계를 늘어놓는 예진의 태도는 그의 뒤틀린 자존심을 정통으로 건드렸다. 그는 신고 있던 군화발로 예진의 정강이를 걷어찰듯 위협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게 진짜 돌았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간첩이지? 아니면 어디서 파견 나온 찌라시 기자냐? 강중령은 예진이 평범한 민간인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품으면서도 자신의 권력 안에서는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그는 예진의 정체를 파악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의 기분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예진은 강중령의 폭력적인 언행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신분이 궁금하다면 정식으로 헌병대에 인계하고 절차를 밟아라. 그것이 지휘관이 해야 할 행동이다. 예진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군법을 어기고 민간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위험 있는 말투는 오히려 강중령의 화를 더욱 돋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무식하고 폭력적인 힘으로만 부대를 장악해 온 그에게 예진의 이성적인 태도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강중령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옆에 있던 빈 드럼통을 발로 걷어찼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드럼통이 굴러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예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침이 튀도록 고함을 질렀다. 야, 이 미친년아, 여기가 법정인 줄 알아. 여기는 내 구역이고 내 말이 곧 법이야. 알겠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주변의 대원들도 지휘관의 폭주에 동조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 떼처럼 예진을 둘러싸고 언제든지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강중령이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예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진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언사였다. 이 건방진년이 인사는 왜 안 해? 너 무슨 UDT 소속이라도 되냐? 사성 장군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아주 그냥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강중령은 예진의 당당한 태도를 비꼬며 그녀를 철저히 뭉개버리려 했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예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굳혔다. 이 자는 더 이상 교화나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군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할 암적인 존재였다. 예진은 강중령의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다. 너 무슨 UDT 소속이라도 되냐라는 비아냥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자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후배들에 대한 용서받지 못할 신성모독이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웠다. 그 미소의 의미를 알 리 없는 강중령은 그녀가 겁에 질려 실성했다고 생각하며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좋아, 아주 잘 걸렸어. 오늘 네가 콧대 높은 척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강중령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예진을 끌고 갈 것을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기대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대원들은 예진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이탐에 몸을 맡겼다. 지금 당장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탈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썩어빠진 연극의 끝을 보고 싶었다. 강중령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그 바닥을 확인해야만 완벽한 파멸을 선사할 수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포로의 그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지휘관의 위풍당당한 행진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강중령의 비웃음 소리가 따라붙었지만 예진에게는 그저 단말마의 비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끌려가는 도중에도 예진의 눈은 쉴 새 없이 주변을 스캔했다. 부대 곳곳에 방치된 군수품들 규정을 위반한 사제 시설물들, 그리고 근무지 이탈을 밥 먹듯이 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낱낱이 포착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강중령이 저지른 직무유기의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며 분노를 냉철한 이성으로 승화시켰다.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정식 유치장이 아닌 낡고 습한 지하 창고였다. 그곳은 강중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들을 가두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고문실이나 다름없는 장소임이 분명해 보였다. 철문이 열리고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오는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다. 강중령은 예진을 안으로 밀어 넣으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거기서 반성 좀 하고 있어. 내가 기분이 좀 풀리면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좀 고분고분해지는 게 좋을 거야. 쾅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히고 예진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방해꾼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작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하실의 공기는 지상보다 훨씬 무겁고 축축했다. 곰팡이와 녹냄새가 뒤섞인 매캐한 악취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이혜진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서서히 적응해가며 이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곳은 정식 영창이나 구금 시설이 아니었다. 벽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들이 묻어 있었고 구석에는 부러진 강목과 낡은 쇠사슬이 널브러져 있었다. 강중령이라는 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들을 데려와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해온 비밀 고문실임이 틀림없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신성한 제복을 입은 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예진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 열렸다. 눈을 찌를 듯한 밝은 조명이 쏟아져 들어왔고 강중령과 그의 신복인 대위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대위의 손에는 예진에게서 빼앗은 낡은 배낭이 들려 있었다. 그는 배낭을 바닥에 거칠게 쏟아 부으며 내용물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굴러떨어진 것은 싸구려 화장품 몇 개와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낡은 지갑뿐이었다. 화려한 명품이나 고위직을 암시할 만한 물건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중령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군화발로 툭툭 건드리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서는 꼴이 아주 가관이군. 강중령은 예진의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찾으려 했으나 그 안에는 현금 몇만 원과 가족사진 한 장뿐, 주민등록증이나 군 신분증은 들어있지 않았다. 예진은 이번 암행 감찰을 위해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움직였었다. 강중령은 지갑을 예진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윽박질렀다. 신분증도 없이 군사시설을 배회해 너 간첩 맞지? 아주 고정 간첩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그는 예진을 간첩으로 몰아세워 자신의 불법적인 감금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냈다. 하지만 예진은 바닥에 떨어진 가족 사진을 조용히 주워 품에 넣으며 그를 싸늘하게 올려다보았다. 당신의 상상력은 빈약하기 짝이 없군. 고작 생각한다는 게 그것뿐인가? 예진의 도발적인 대답에 강중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예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야, 이 아줌마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본데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 알겠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침이 예진의 얼굴에 튀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는 강중령의 영혼을 꿰뚫어 볼 듯 깊고 고요했다. 그 압도적인 눈빛에 순간적으로 위축된 강중령은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맹수 앞에선 초식 동물처럼 본능적인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기 때문이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강중령은 더 큰 모욕을 주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대위에게 턱짓으로 예진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야, 이 여자 몸수색해 옷 속에 도청 장치나 녹음기 숨겼을지 모르니까 싹 다 벗겨서 확인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최악의 성희롱이자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였다. 대위조차 그 명령에는 잠시 망설이는 듯 멈칫거렸다. 아무리 막 나가는 부대라 해도 민간인 여성을 상대로 강제탈의 수색을 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짓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중령은 대위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안 들려 까라면 까는 거지. 어디서 눈치를 봐. 대위가 쭈뼛거리며 예진에게 다가오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예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는 순간 너희들은
군복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인생 전체를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어 좁은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허세가 아니었다. 수없는 사선을 넘나들며 적을 제압해온 역전의 용사만이 뿜어낼 수 있는 진짜 살기였다. 대위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손을 뻗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강중령 역시 예진의 기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기이한 위압감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침묵을 깼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허풍은 아주 청산유순에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그는 직접 손을 대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예진을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야,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밥도 주지 말고 화장실도 보내지 마. 제발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이 어둠 속에 처박아도. 그는 비겁하게 꼬리를 내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애썼다. 그들은 도망치듯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철문이 닫히기 직전 강중령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구역에서 나한테 대든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다. 알겠냐? 쾅하고 문이 닫히자 다시금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다. 예진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한숨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사기는 호흡이었다. 그들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예진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부대에는 단순한 기강회의를 넘어선 범죄 조직과 다름없는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예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명상을 계속했다. 그녀는 과거 특수전 훈련 시절 극한의 고문저항 훈련을 받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가상의 적군이 상대였지만 지금은 자신이 지켜야 할 부하들이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강중령과 그 하수인들의 얼굴 계급,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며 기억의 저장소에 새겨 넣었다. 나중에 군사법정에서 그들을 심판할 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증언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강중령의 거친 발소리가 아닌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잠시 후 철문의 작은 배식구가 열리더니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기요, 아줌마 듣고 계세요. 그것은 아까 예진을 끌고 왔던 병사들 중 한 명인 듯했다.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일말의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예진은 침묵을 지키며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기다렸다. 이 지옥 같은 곳에도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병사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아주 조금은 생겨났다. 배식구를 통해 작은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앳된 병사의 것이 분명했으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중령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물을 가져다 준 것이 발각될까봐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아줌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는 그의 속삭임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다. 예진은 이 작은 틈새가 바로 이 썩어빠진 부대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직감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는 것보다 이 병사와의 대화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예진은 바닥에 떨어진 물병을 집어들며 목을 축이는 대신 병사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자네는 누구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에게 물을 주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병사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김일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중령과 그 패거리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예진이 겪은 부당한 대우가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일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김일병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강중령은 부대 운영비와 식재료를 빼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군용 유류를 인근 민간업자에게 불법으로 매각해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다. 훈련에 사용되어야 할 장비들은 장부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강중령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 팔려나간 지 오래였다. 부대원들은 겨울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내무반에서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지만 강중령의 집무실은 호화로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에 예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좀먹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다. 금전적인 비리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병사들을 향한 일상적인 폭력과 인권 유린이었다. 강중령은 자신의 기분이 나쁠 때마다 병사들을 집합시켜 구타를 일삼았고 이를 교육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했다. 부상자가 속출해도 의무대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하게 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심지어 주말에는 병사들을 자신의 사적인 모임에 강제로 동원해 고기를 굽게 하거나 술 시중을 들게 했다는 증언은 예진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을 개인 하인처럼 부리는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김일병은 더욱 목소리를 낮추며 가장 끔찍한 사건을 털어놓았다. 몇 달 전 용기를 내어 상급 부대에 투서를 보냈던 박하사라는 인물이 갑자기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다는 것이었다. 강중령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박하사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입을 막아버렸다. 부대원들은 그 사건 이후로 공포에 질려 아무도 강중령에게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이자 한 군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 같은 짓이었다. 예진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타올랐다. 예진은 어둠 속에서 김일병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배식구 틈으로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김일병을 위로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의 용기가 헛되지 않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김일병은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지만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대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서둘러 초소로 복귀했다. 다시 혼자가 된 예진은 김일병이 전해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강중령을 확실하게 파멸시킬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단순히 옷을 벗기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죗값을 치르게 하고 피해를 입은 병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만 했다. 그녀의 손목시계는 약속된 시간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단과 헌병대가 이곳을 덮치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지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강중령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해안 도로를 따라 피어오르는 뿌연 흙먼지는 단순한 돌풍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 무리가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접근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칠흑 같은 색상의 고급 세단과 중무장한 헌병대의 호위 차량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기지 정문을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결코 볼 수 없는 장엄하고 압도적인 광경에 위병소 초병들은 넋을 잃고 그 행렬을 바라보았다. 차량 앞부분에 펄럭이는 성판과 깃발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위 인사가 예고도 없이 방문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나른하고 평화로웠던 기지의 공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기 시작했다. 지휘 통제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한가롭게 잡지를 뒤적거리던 강중령의 평화는 요란하게 울리는 인터폰 소리에 산산조각이 났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당직 사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합참 의장실 소속의 차량 행렬이 위병소를 막 통과했다는 보고는 강중령의 머릿속을 하얗게 백지장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잡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다. 사전 통보도 없이 이런 외진 촌구석까지 별들이 때로 들이닥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기 시작했다. 강중령은 황급히 구겨진 군복 상의를 다듬으며 혼란스러운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불시 검열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부관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며 당장 연병장을 청소하고 병사들의 군기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엉망진창이 된 부대 상태를 단 몇 분 만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승진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낡은 지하실 창고에 가둬둔 여자의 존재는 이 급박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까맣게 잊혀지고 있었다. 캄캄한 지하실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던 이혜진은 외부의 소란스러움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군화 발소리들은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풀었다. 이제 곧 굳게 닫힌 저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진실의 빛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와 초라한 행색을 부끄러워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부패한 지휘관을 심판할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로 삼기로 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문을 향해 고정되었다. 본청 건물 앞에 검은 차량들이 멈춰서자 강중령과 그의 참모들은 허둥지둥 뛰어나가 일렬로 도열했다. 최고급 세단의 문이 열리고 어깨에 별들이 수놓아진 정복을 입은 고위 장성들이 하나둘씩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불쾌감과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강중령은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듯한 억지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거수경례를 붙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렸다. 수행단 중 가장 선임으로 보이는 작전본부장, 중장, 이 강중령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강중령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대뜸 날카로운 질문을 비수처럼 던졌다. 의장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가라는 그의 물음에 강중령은 순간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의장님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참의장이 이곳에 먼저 도착했다는 말인가. 강중령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흐르는 땀을 닦지도 못한 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본부장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옆에 있던 부관에게 위치 추적 결과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부관은 즉시 태블릿 PC를 내밀며
정확한 GPS 좌표를 가리켰다. 화면 속의 붉은 점은 놀랍게도 본청 건물이 아닌 건물 뒤편에 으슥하고 허름한 창고 건물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강중령이 조금 전 예진을 가둬둔 장소였다. 강중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설마 아까 그 미친 아줌마가 합참 의장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차 끔찍한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장성들은 강중령의 변명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뒤편의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십 명의 무장 헌병들이 그 뒤를 따르며 삼엄한 경계를 펼치는 모습은 마치 적진을 점령하러 가는 군대와 같았다. 강중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다. 그곳은 낡은 자재 창고일 뿐입니다. 귀빈께서 계실 만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온 듯한 그들의 단호하고 위압적인 태도에 강중령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룩슨 철문 앞에 다다르자 작전본부장은 강중령에게 당장 문을 열라고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강중령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열쇠 구멍을 찾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어보려 했지만 헌병 대장의 서슬퍼런 눈빛에 굴복하여 결국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꽂았다. 끼이 가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무거운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그 어둠 속에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 범죄자처럼 갇혀 있었다. 그것은 강중령에게 있어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와도 같았으며 그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열리자 밖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어두운 지하 창고의 먼지들을 비추었다. 그 빛의 중심에는 이혜진이 흙투성이가 된 낡은 등산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초라한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그 어떤 지휘관보다 압도적이었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별 4개의 대장들과 고위 참모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발을 모으고 그녀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필승 합참의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수십 명의 장성들이 외치는 우렁찬 구령 소리가 고요했던 부대의 공기를 찢어발기듯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강중령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아줌마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감금했던 여자가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이라니 이것은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불규칙한 박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뒤에서 버티고 서 있는 무장 헌병들의 서슬퍼런 기세 때문에 쓰러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오만했던 눈동자는 이제 극심한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초점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예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창고 밖으로 나왔다. 대기하고 있던 수행부관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정갈하게 다림질된 사성장군의 약정복 상의를 걸쳐주었다. 비록 하의는 흙 묻은 등산 바지였지만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4개의 은색 별은 그녀가 이 구역의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예진은 헌병이 건네준 정모를 천천히 눌렀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강중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다. 자네가 아까 나에게 물었지 인사도 안 하는 건방진 년이 어느 UDT 소속이냐고.
예진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강중령의 고막을 강타했다. 그녀는 강중령이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질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제 대답해보게. 내가 자네에게 경례를 해야 할 군번인가? 아니면 자네가 나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맹세해야 할 상관인가? 예진의 차가운 질문에 강중령은 입술을 파랗게 질린 채 달달 떨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공포에 질려 혀가 마비된 듯 그저 컥컥거리는 짐승의 신음 소리만 낼 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처박으며 조아렸다.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도의 공포가 그의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강중령의 뒤에 서서 킬킬거리며 예진을 조롱하고 폭력을 방조했던 대위와 하사관들 역시 사색이 되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실수나 기강해이가 아니라 국가 원수에 버금가는 고위 지휘관에 대한 반란 행위이자 하극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오직 바람에 펄럭이는 장성기 소리만이 그들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었다. 예진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훈계를 늘어놓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강중령과 그 가담자 전원을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죄목은 상관 모독, 불법 감금, 직권, 남용, 특수폭행, 그리고 군수품 횡령 혐의다. 이 시간부로 이들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고 계급장을 회수하라.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헌병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강중령과 그의 일당들을 거칠게 제압했다.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처참하게 울려 퍼지며 그들의 군인 인생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김일병 어디 있나? 예진의 부드러운 부름에 구석에서 떨고 있던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이 감찰 대상에 포함되어 처벌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예진은 흙 묻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자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건넨 물 한 모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 용기가 바로 진정한 UDT의 정신이다. 그 말은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에게 그리고 타락해버린 부대원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울림이었다. 김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중령은 수갑이 채워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헌병차에 실려갔다. 그의 비참한 최후를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스쳐 지나갔다. 예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탁 트인 바다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수행원들에게 부대 전체에 대한 정밀 감사를 지시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정의가 사라진 곳에 다시금 올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별들의 행진이 이어졌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청명한 하늘이었다. 강중령과 그 추종자들이 헌병대에 의해 줄줄이 연행된 직후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해당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감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 실체는 이혜진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광범위한 것이었다. 부대 운영비 횡령과 군수품 불법 매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하여 이권을 챙기고 병사들의 복지 예산까지 가로채 자신들의 배를 불려왔음이 낱낱이 밝혀졌다. 조사관들이 압수한 비밀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은 그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군사법정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열렸다.
피고인석에 선 강중령은 더 이상 기고만장하던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거나 비굴하게 선처를 호소할 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했다. 징역 15년과 불명예 제대, 그리고 횡령액 전액 추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 병사들과 그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범죄자의 몰락이 아니라 오랫동안 짓밟혔던 정의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강중령의 몰락은 군 내부에도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전군에 전파되어 지휘관의 도덕적 해이와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국방부는 예하 모든 특수부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병영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해진 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휘관의 자질 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에 직접 착수했다. 실력과 성과뿐만 아니라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만이 지휘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사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컸지만 그것은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었다. 새로운 부대장으로는 예진이 직접 추천한 최 대령이 부임했다. 그는 UDT 내에서도 원칙주의자이자 덕장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최 대령은 취임 첫날 화려한 취임식 대신 병사들의 식당을 찾아 배식을 돕고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고충을 듣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강중령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행보였다. 그는 병사들을 사적인 하인처럼 부리는 악습을 즉각 폐지하고 훈련과 휴식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일과표를 도입했다. 지휘관이 바뀌자 부대의 공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고 다시금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활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강중령에게 핍박받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던 박하사는 명예를 회복하고 원대 복귀했다. 그는 국가로부터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며 동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진에게 물을 건넸던 김일병은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참모총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시상식 단상에선 김일병은 수줍은 표정으로 예진을 바라보았고 예진은 단상 아래에서 그에게 따뜻한 엄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작은 용기가 모여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예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UDT 부대가 최우수 전투 부대로 선정되었다는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 표지에 적힌 부대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권력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수많은 장병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의 무게였다. 예진은 외투를 걸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이번에는 몰래 숨어 들어가는 자맹이 아니라 당당한 공식 순시였다. 헬기를 타고 도착한 부대 연병장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잦아들고 예진이 내리자 잘 정돈된 대열을 갖춘 부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필승 우렁차 남성이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동작에는 절도와 패기가 넘쳤다. 예진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천천히 사열했다. 과거의 오물과 부패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다운 위용만이 남아 있었다. 사열을 마친 예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진심을 담아 병사들에게 말을 건넸다. 제군들, 나는 오늘 대한민국 합동참모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우로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 병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병사들은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원해준 지휘관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강중령의 폭압적인 고함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권위와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돌아가는 길 예진은 잠시 멈춰서서 과거 자신이 갇혀 있었던 그 낡은 창고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철거되어 사라지고 병사들을 위한 현대식 체육관과 휴게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어둠이 지배하던 공간이 빛과 웃음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모습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수행원에게 말했다. 가자.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강중령이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차량에 오르기 전 문득 예진의 뇌리에 강중령이 내뱉었던 비아냥 섞인 질문이 다시금 떠올랐다. 인사도 안 하는 건방진 년이 어느 UDT 소속이냐던 그 어리석은 질문 말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마지막 대답을 남겼다. 나는 특정 부대에 소속된 군인이 아니다. 나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의 지휘관이며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아줌마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를 태운 차량이 기지를 빠져나가고 멀어지는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는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마치 썩은 것들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예진이 남기고 간 정의의 씨앗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것이다. 진짜 힘은 계급장의 개수나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올바른 신념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